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소식이 종종 들리곤 하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 화재에 대비하는 교육이나 또 지진 대피 교육 같은 안전 교육들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수영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생존 수영이라고 바뀌어서 다른 곳을 더 많이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선생님? 예전에는 수영 배울 때 뭐 키 큰데 튼튼해진대 이런 목적으로 수영을 배웠다면 지금은 수영을 배울 때 뭐 물에 대한 적응 또 공포심도 없애주고요. 또는 이렇게 뜨는 법, 그다음에 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법, 심폐소생술과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있는 생활용품을 이용해서 구조를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안전적인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있는 것을 활용해서 탈출하고 또 구조를 하고 자기를 안전적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저는 이 수다학도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또 어떻게 생존 바꿔요? 수다학. 이거를 수다학을 봐야 생존할 수가 있을 와.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하긴 수학도 정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어도 우리가 생존 영어를 했듯이. 갑자기 숟가락 세게 올리시네요. 그러니까 함께 해요, 우리. 알겠습니다. 근데 저 때도 어렸을 때도 이 생존을 위한 운동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만 유행한 게 아니에요. 제 진짜요? 짝꿍이 네. 어느 날 갑자기 태권도를 막 배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엄마가 다니래? 아니? 그럼 뭐 건강하려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그럼 왜 배워? 너 때리려고. 내가 항상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 친구가 아이고. 생존을 위해서 또 태권도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권도 관장님 저 좋아했잖아요. 저 때문에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다녔어? 애들이.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떤 위급 상황이 됐을 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 한 달 전에 저희 학교에 CCTV에 멧돼지가 잡힌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119에서 오셔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더니 아이들이 대피를 하고 밖에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개구장이 남학생들이 창틀 사이로 막 매달리고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그 위급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재난 포털 사이트에 가면 재난 예방 대비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맞춘 여러 가지 대비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소에 아이들에게 지도하시고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집에서도 일상적으로 항상 이런 이야기들,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집에서는 교육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피해 간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체험학습, 놀이학습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재난교육도 체험하는 게 훨씬 더 머릿속으로 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은데요. 경찰서나 소방서에 가면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엄마들이 해야 될 것들은 내가 말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프로그램 속에 같이 참여하면 그 참여하는 당시에는 반쯤은 노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주 익숙하게 그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수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수학을 보면서 미리미리 수학에 대한 예비를 좀 해두셔야 정작 수학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게 또 연결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 고민을 들고 온 주인공이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에요. 과연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인공 어디 있나요? 네, 이 안에서 지금 춤추고 있어요. 네. 네? 춤을 추고 있다고요? 오, 리듬에 맞춰 유연하게 팔다리를 꺾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춤에 푹 빠진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그런데 이대로 두면 하루 종일 출 것 같은데 얼른 말을 붙여봐야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김민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똑부러지게 인사를 건네는 민구군. 우리도 만나서 반가워요. 아니 이거 80년대 곡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 네, 스릴러. 노래잖아요. 민구야 이거 되게 옛날 노래인데 잘 안 해?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라서 잘 알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주목받기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네. 춤과 노래는 물론 공부까지 민구는 뭐든지 잘하고 싶어 한다는데요. 로봇과 과학책을 좋아하는 민구의 장래 희망은 바로 과학자. 과학자가 되려면 수학도 잘해야 할 텐데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걸 해도 머릿속에서 남는 거는 양이 이렇게 그렇게 빨리 다 그걸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지금은 이제 얘 진도에 맞게 수학 정도는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봐주는 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그냥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학습 지도법이 고민인 어머니 민구를 부르는데요. 민구야, 이제 공부해야지. 네. 야, 그래도 뭐 바로 대답하고. 습득해라. 예. 매일 학교 진도에 맞춰 문제집 2-3장씩 풀고 있다는 민구. 엄마의 말에 바로 책상에 앉긴 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세가 좀 너무 너무 편한 자세인데. 언제라도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가 안 되네요. 갑자기 이때 엄마. 이거 어떤 거예요? 모르겠어? 네. 뭔데? 이거. 아, 1번은 풀었어? 네. 엄마를 불러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읽으세요. 이 뒤엔 다 풀 수 있어, 이제? 네. 풀고 불러? 한 차례 엄마의 도움을 받은 민구. 이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나 싶더니 엄마.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또 봐도 모르겠어? 네. 결국 다시 오는 어머니. 뭔데? 이거요. 어떤 게 모르겠는 거야? 이거요? 잠깐만. 수빈이가 문구점에서 필통을 사고 낸 돈. 이거? 이거는 1,000원. 아, 1,000원이 6개 있으니까 6,000이겠구나. 근데 저 문제가 엄마를 부를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몇 문제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엄마를 부르는데요. 이거 모르겠어요. 엄마. 이거 모르겠어. 조금 풀고 나서 뭔가 틀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으면 자꾸 엄마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네가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더 해봐 이렇게 하고선 그래도 안 되면 가서 봐주는데 이 2문제 풀고 또 봐, 3문제 풀고 또 날 불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늘리긴 하는데 그래도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아, 저렇게 되면 엄마가 좀 약간 짜증이 나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물어보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도 차라리 옆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힘드실 것 같아, 계속. 어머니 나름대로의 노력인 것 같아요. 옆에 그렇죠. 있으면 계속 질문하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면 엄마가 그냥 이제 그만 부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짜증도 나실 법도 한데 하여튼 어머님도 인내심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는 그랬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맨날 엄마 그러면은 네가 엄마 안 해도 호족상 네 엄마야. 그 한 3번 들고 나니까 부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머님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네. 네.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저렇게 바로바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정 시간 동안 일정량의 문제를 풀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잠시 있다 문제를 풀고 질문하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틀리는 게 싫어서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다는 어머니. 민구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틀린 게 문제가 틀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를 자주 부르거든요. 자존심이 센가 보다. 아니 근데 아이가 본인의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아까 엄마가 분석하셨던 그 이야기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고 분석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문제를 다 풀고 어머니와 함께 채점을 해보는데요. 여기? 이거 9,001. 9,001이야? 네. 왜 9,001이야? 틀린 문제를 설명해줘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10씩 띄어서 셌잖아. 10씩이면 62,
심지어 자리를 뜨려는 민구. 올라와봐. 이거 사자도 이상하게 써. 뒤집어 쓴 숫자도 있네요. 사고 왜 이렇게 썼지? 나 이런 거 처음 봤네. 응? 요거는 엄마 세모? 어? 네. 세모 해줄게. 네. 앉아봐. 응. 세모하고. 어머니가 또 민구 상처받을까봐 또 원래 싹 시원하게 거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세모. 그런데 숫자를 저렇게 쓴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의외로 숫자를 뒤집고 거꾸로 쓰는 네, 친구들이 네,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숫자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작진의 말에 의하면은요, 이 민구가 문제 틀린 거를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 같은 뭐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엄청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거를 스스로도 잘 용납을 못하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계속 요청을 해서 하는 게 틀리기 전에 이 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꾸 SOS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는 대신 어머니에게 의존해 공부하고 있는 민구. 하지만 학교에서는 누구를 부르는 일 없이 수업도 잘 듣고 시험도 잘 본다는데요.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일단은 뭐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오. 같아요. 야, 배신감이 드네. 또 공부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잘해요. 사실 민구는 아버지의 정근으로 4살 때 중국으로 떠났다가 2학년 초에 돌아왔는데요. 사교육이 심한 중국에서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느라 매우 힘들어했다는 민구.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조금 쉬고 있는 중이랍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교육 때문에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어머니께서 상당히 좋은 결정을 하신 건데 왜냐하면 학습 자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아예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에 있을 때 늘 지쳐있고 기운이 없었다는 민구. 다행히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원래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학원을 많이 다녀서 힘들었긴 했는데 처음에 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브라이트 영어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 그 다음에 중국어하고 이렇게 가야 했었어요.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민구. 틀린 문제에 상처받지 않고 수학 실력을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구를 위한 맞춤 수학 학습법.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춤 사이가 예사롭지 않은 우리 민구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격도 굉장히 활달하고요. 성격이 참 밝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건 공부를 할 때 엄마를 너무 많이 찾아서 그런데 그 찾는 이유가 어머니 보시기에는 문제 틀리는 게 싫어서 문제가 틀릴 것 같으면 그 전에 이미 엄마를 딱 예방주사처럼 부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머니께서 굉장히 민구를 잘 파악하고 계세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틀리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틀려도 괜찮아. 다 틀렸어도 네가 이것은 이제 알았잖아. 그리고 틀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어. 계속 대화로 칭찬하고 풀면서 아이가 그런 불안감과 걱정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학교에 가면 뭔가 어렵거나 틀릴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을 계속 부르거나 뭐 엄마한테 연락을 그렇죠.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실제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공부를 잘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만 놓으면 굉장히 엄마 의존적인 경향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아예 과감히 그 자리를 피하셔서 아이에게 할당량을 주고 어머니가 아예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심리가 왜 그런지 저희가 검사 결과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구의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우수한 수준이고요. 작업 기억력은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매우 우수 수준이어서 사람의 인지 능력을 판단할 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그 아이의 가능성이라는 걸로 볼 수 있고 특히 작업 기억력은 타고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일이 다 대조를 하다 보니까 그 맞추는데 급급해가지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대성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교육을 좀 잘못 받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하도 똑똑하다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거나 틀리는 게 있으면 난 영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예, 예.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는 거를 회피하고 알 수 있는 문제만 계속 풀어서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덜 발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학년이니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 성취도 평가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그 후행은 95점, 현행 75점이고 전체 85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학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만 학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애들만큼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한 40-50분 정도는 아주 그냥 딱 정한 시간만큼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취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네, 평가 결과를 보니까 뭐 후행은 거의 완벽한 상태고요. 현행에서 이제 몇 문제를 좀 놓쳤거든요. 어떤 문제들을 틀렸죠,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후행 학습은 완벽하게 참 잘했고요.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시계 보는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풀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1번에서 보면 이제 그 곱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지 못했을 수 있고 14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곱셈을 하는 문제였었는데 거기서도 실수가 있는 걸 봐서는 곱셈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문제 푼 거를 봤는데요. 18번 문제를 틀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두 개의 삼각형이 합하면 또 큰 삼각형이 될 수 예.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찾지를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도형을 직관적으로 찾고 보는 그런 도형 감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감각을 길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흰 종이에다가 이제 검정점을 마구 찍어요. 여러 개를 찍은 다음에 그 검정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계속 만들고 또는 사각형을 만들고 오각형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점을 연결해서 도형을 많이 자유롭게 찾는 그런 놀이도 굉장히 도형 감각을 기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로 도형을 접어보는 거예요. 근데 종이 접기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들은 다 색종이를 생각해서 접거든요. 네. 색종이 말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종이를 정사각형으로 마련하신 다음에 접어서 삼각형 되고 또 접으니까 삼각형 되고 또 접으니까 삼각형 되고 접어서 작게 접어서 풀으니까 몇 개의 삼각형이 돼 네. 펼치면 몇 개 돼 이렇게 하는 놀이 형식으로 해서 도형 감각을 길러주면 좋습니다. 네, 중국에서 아이가 사교육 때문에 힘들어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마가 좀 더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민구를 위해서 학습 습관을 좀 잘 잡을 수 있는 방법과 또 좋은 학습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고들 하는데 이게 사실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요? 특히, 예.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뭐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 근데 어머니들께서 사교육에서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취하는 태도를 보면 일단 처음에 엄청 시키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 끊어버리는 그렇죠. 경우가 예,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온탕내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것만 시키는 정도로 가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계획을 갖고 학습을 시켜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놔뒀다가는 아이가 습관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혼자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고 학원 가는 거 힘들어한다면 방과후라도 아니면 아이들끼리 모여서라도 뭔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학습법을 네. 택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리 씨도 사실 방송할 때 그렇잖아요. 방송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아이디어도 없이 그냥 막 스케줄에 떠밀려서 가게 되고 네. 또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이 좀 멍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판단하셨습니다. 예. 딱 중간이 좋은데 그러니까요. 중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행사도 또 몰려 들어올 때 몰려 들어와. 없으면 계속 놀고. 네. 예. 어쨌든 뭐 온탕 냉탕을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민구를 위해서 제가 대책을 좀 세웠어요. 아 진짜요? 네, 기대되네요. 왜냐하면 이 틀리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민구가. 그래서 아까 이런 친구들은 자존감이 세기 때문에 옆에서 좀 잘한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치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이 생일 됐을 때 막 이벤트 해주시듯이 아, 네, 막 옆에서 민구가 뭐 노래해주고. 틀릴 때마다 빰빠밤빠밤빰 하면서 꽃갈모 씌워주고 탬버린 흔들면서 틀린 것도? 축하합니다. 당신이 틀린 거를 축하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멋있는 멘트 하나 엄마가 해줘야죠. 뭐라고 날려줘야 돼요? 네가 틀렸다라는 건 앞으로 그만큼 성장할 날이 많다라는 거란다. 사랑해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거를 엄마
엄마 이렇게 불러서 가는 것만큼 그 횟수를 해줘야 엄마가 되는 그렇게 계속 거잖아요. 하루에 한 10번씩은 해야죠.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스케줄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틀린 것이 결국에 너를 성장을 돕는다는 말이 저는 감동으로 또 와. 난 마지막에 아니 그 진짜 멘트, 왜 이러시는 거야? 그 멘트가 있기 때문에 앞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저도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꽃갈 모자를 쓰고 이렇게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민구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잘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못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부분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를 맞고 틀림에 있지 않다. 네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분리돼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좋은 방법은 인터넷 강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인터넷 강의를 하면은 일방적인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죠. 네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머니께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문제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인터넷에서 그 문제풀이를 하는 것을 듣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꼭 생각하실 부분은 틀리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거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 그렇죠. 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칭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머니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민구 같은 경우에는 공부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런 경험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지금 겁을 먹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좀 이렇게 좀 성격도 조용조용하시고 네. 또 민구가 또 외국에서 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또 상처받을까 봐 그럼요. 정말 그 쓴소리도 잘 직접적으로 못 하시는 것 같고 뭐 심지어는 뭐 그 동그라미 세모하는 것도 그냥 조심스럽게 하시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네. 어? 나는 차라리 해서 어머니가 네. 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 혼자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약간 좀 더 짜증나게 이거 있잖아요. 쭉쭉쭉쭉쭉 해설 들어간다. 쭉쭉쭉 언제까지 엄마가 해설하게 할 거야 하면서 이걸 하면 아이가 이제 이거 그만 봐야겠다. 우리 엄마 내가 시키면 더 안 이상 이 되겠다. 꼴을 볼 수 없다. 이거를 내가 우리 어머니도 좀 편하게 사셔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안 부르고 그냥 혼자 제가 공부하실 혼자 것 알아서 같아요. 할게요. 네. 어머님 철 이렇게 들어가지고. 얘기. 근데 저는 사실 어머님이 좀 너무 그냥 아이를 갖다 이렇게 그 어떻게든 상처 안 받게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어머님이 과감하게 한 번쯤 단호하게 하신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어머니들한테 주는 솔루션이 뭐냐면 얘가 보는 참고서를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서 엄마도 옆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엄마 3번 모르겠어. 그러면 엄마가 그 문제를 딱 보는 거죠. 얘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는 엄마는 알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봐봐. 질각 오지 마는 거죠. 왜냐하면 EQ를 키우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리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끈기가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봐봐. 두 번째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다 봐봐. 차라리 자, 제가 어머니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아이들 착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풀려고 노력을 하지 얘처럼 답안지를 다 베껴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다 풀었어 이런 아이가 생각보다 적거든요. 네. 근데 답안지만 있으면 해설을 보고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오는 거죠. 그때 엄마가 4번 문제가 계속 안 됐으면 엄마도 그 시간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힌트만 딱 주는 거죠.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다시 해봐봐. 혼자 해봐. 답 보고 한번 봐봐. 그래도 안 되면 힌트 하나 줄 테니까 해봐. 이래도 안 됐을 때 설명을 해주면 네. 아이가 3번이나 뭔가를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일이 거의 없고 이 정도 머리 좋은 아이라면 한 번 더 봐봐 해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안 되는 건 안 돼. 기다려봐. 해봐봐.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전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민성원 선생님의 일명 삼바 작전. 삼바. 삼바 세 가지잖아요, 그죠? 삼바.
민구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발표한 보고서 자료를 친구들이 뭐 비웃거나 무시한다거나 또는 수업 중에 공개적으로 약간 창피당하는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그럴 수 가져요. 있을 것 같아요. 더 네. 움츠려들고 되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향상이나 학습 실력 기르는 것도 좋지만 틀린 것은 너한테 창피 주려는 게 아니야. 네가 공부를 못한다고 진단 내리는 게 아니라 너를 도와주는 거야.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보완하는 거야. 이런 것을 계속 대화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문제집과 같은 종이에 채점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면 아예 연습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요.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다 푸는 거죠. 이제 연습장에서 풀어서 맞은 문제만 문제집에 답을 옮겨줘보면 그 문제집은 다 맞은 동그라미만 가득한 문제집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계속 어머니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구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좀 센데요. 사실은 자존심이 센 아이들이 공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근데 지금 민구의 초점은 학습 결과, 채점 결과, 그 점수에 연연이 돼서 자존심을 걸기 때문에 창피한 거고 학습량 달성, 이해도 완성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어머니께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너 몇 개 풀었어, 몇 개 틀렸어, 몇 개 맞았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만큼 네. 시간 동안 다 했네. 엄마 안 부르고 이걸 했어. 이 어려운 걸 이렇게 앉아 있었어.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체크를 하시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지금 한두 개 틀린다는 거는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아마 민구는 얼마든지 똑똑해서 어머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변해도 얼마든지 공부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민구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거 또 전해드려야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비슷한 인물입니다. 민구처럼 많이 틀리고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극복해서 좋게 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민구에게 많이 들려주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try again입니다. 수학은 여러 번 시도해서 답이 나오고 여러 번 시도해서 내 것이 되는 과목이지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니까 즉각 가르쳐주지 마시고 아이가 여러 번 시도하게 해주십시오. 제 결정적 한방은 낙법입니다. 유도에서 수많은 기술을 배우기 전에 넘어지는 방법, 낙법을 배우는 것은 넘어져 봐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수학에서도 수많은 틀렸던 경험들이 결국에는 수많은 정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이리 씨는 오늘 또 어떤 시원한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을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전구 아니에요? 정구죠. 와, 사실 네. 그 제 솔루션이 그 주승열 선생님이나 우리 김희진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랑 좀 비슷해요. 그래요. 결국 뭐냐? 제 수준이 그만큼 이제 올라왔다. 아니, 그리고 같이 오래 손급이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딱 통하는 게 있는 그리고 거죠. 제 우리끼리. 대본을 약간 살짝 보셨던 것 같아요. 아까 자꾸 후추 넘겨보시더니 좀 비슷한 걸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따라하셨구나. 예. 어쨌든 그 로봇공학회가 꾸민 민구가 이 수학 문제 틀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전구를 만들어서 에디슨이 2000번 이상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야. 결국 전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 실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요즘에 사업도 계속 실패하고 있고 연애도 실패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지만 결론은 뭐냐? 결국 내가 수많은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 결국은 해답을 점점 찾아가고 있다는 네. 거죠. 민구도 수학 문제 풀면서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끝까지 도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형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너무 거칠었나요? 아니 오늘 에디슨에서 갑자기 끝났으면 우리 민구가 훨씬 더 감동을 하지 않았을까. 내 인생 얘기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좀 세게 얘기했어요 오늘.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격해지지만 이 방송도 좀 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살짝 알겠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네네. 뭐 민구가 워낙 영리하니까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깨닫고 조금만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서 엄마 하고 먼저 찾지 말고 혼자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민구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다학
파인드맥스 시즌2 산업 전반에서 수학이 맹활약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름 아닌 수송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났고 또 수학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송이라고 하면 뭐 빨리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네네. 남자들이 오늘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왠지 그 슈퍼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슈퍼카? 왠지 그 빨리 날라야 되니까 차량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좋은 차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뭔가 많이 실어야 되니까 차가 또 튼튼해야 되잖아요. 결국 남자들이 좋아하는 또 자동차 얘기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참 단순하죠. 네. 자, 과연 이렇게 진짜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수송에선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수학이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을 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판매자가 어디에 있든 클릭 몇 번만으로 주문한 물품이 내 집, 내 책상까지 배송받는 것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최대한 단기간에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속도 경쟁에서 고객 만족도와 안전까지 배려한 품질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속도가 빠르면서도 상품을 받는 고객들의 상황과 심리까지 고려한 고품질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즉, 오늘날의 산업 경쟁력은 이전에 제조업자 중심의 생산 및 판매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수송을 담당하는 회사는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최소화된 시간 안에 배송을 할 수 있는가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물론 솔루션 기업인 N사 또한 물류 비용 절감뿐 아니라 배송 시간을 줄이는 최적화된 경로를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더욱 효율적인 경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수학적 모델링 및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수학자들을 찾았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기업들은 보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방법들을 그대로 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 때 이것이 이제 공학적인 문제로 개선이 될 것인지 또는 어떤 수학적인 문제로 개선이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그 수학 쪽 그 산업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들은 혹시 이것이 수학 문제로 좀 더 나은 해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해서 기존의 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다양한 물류 수송 경로를 따랐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수송 차량의 종류에 따라 통과할 수 없는 도로가 있거나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 상황에 지나왔던 길을 반복해서 돌아오는 경우 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송에 발생하는 비용은 물론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수학자들은 N사가 의뢰한 시간 제약이 있는 차량 경로 문제에 대한 최적화 모델링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한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은 지금 많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적화 이론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비용의 문제라든지 시간의 문제라든지 거리의 문제라든지 등등 이 각각이 변수가 되고 그 변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지면 그 함수에 있어서 최적, 즉 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을 찾는 문제로 고민해보자. 그것이 바로 최적화 문제입니다. 최적화된 값을 구하기 위해 우선 다양한 제약 조건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배송 거리, 시간, 비용의 최소화에 따른 최적의 차량 경로와 차량 타입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러한 최적화 이론을 뒷받침하는 수학 원리에는 미분과 적분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경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프 이론과 각각의 경우마다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조합론 등이 함께 활용됩니다. 이런 수학적 방법을 토대로 알고리즘이 완성된다면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최적의 경로를 발견하게 되면 연료 비용을 절약하고 기존보다 적은 차량, 적은 인원으로 모든 배송을 완료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하는 시간에 근접해서 배송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단 경로로 차량이 움직인다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틀림없이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은 수학 관련 연구자들이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거다. 그러니까 직접 기업들이 이게 어떤 수학 문제일 거다 아니다라는 고민보다는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된다면 좀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기업 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최적화된 배송 방법을 찾는데도 수학이 활용됐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배송 방법, 수단, 뭐 이런 거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시간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비용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이런 것을 최적화하게 만들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 갑자기 또 방송을 봤더니 좀 부끄러워지네요. 저는 그동안 뭐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듣고 나니까 굉장히 간단한 게 아니구나. 맞아요.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놀랐어요. 네, 지금 내비게이션 안에도 여러 가지 수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달 물류를 진행할 때 어떤 사람은 짧은 거리들을 이동해서 쉽게 배달을 끝내고 어떤 사람들은 긴 거리를 이동해서 늦게 끝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만의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네. 하지만 기존에는 물량이 100이었을 때 기사분이 10분이면 10건씩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계산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짧은 거리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짧게 끝나고 그다음에 큰 트럭을 이동하시는 분들은 짧은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비효율적인 배송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거리와 비용과 시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최적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여요. 놀이공원에 갔을 때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연과 그다음에 많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최단 거리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빨리 많이 탈 수 있을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네. 하게 되고 근데 수송을 포함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최적화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한 지금 이야기한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푸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면 산업 현장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해설이 나왔을 때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이러한 요소까지 포함해서 문제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노력을 하고 있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최적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분과 적분뿐만 아니라 변수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을 때에는 행렬이라든지 선형대수 이론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최적화된 길을 찾을 때에는 이제 기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쓰이기도 하고 경우의 수를 쓰게 되니까 이산수학 그리고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학문도 포함되니 얼마나 많은 수학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내가 최적화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공부를 한 후에 최적화 전문가가 된다면 산업 전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덕분에 효율적인 배송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최적화 이론만 사용을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네요, 선생님. 최적화 이론으로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수송산업 분야에서는 최적화 이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맞죠. 그렇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도로 위에 최적화된 경로를 찾는 것도 있고 다양한 운송수단에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선박, 비행기, 철도 같은 거에도 다 활용이 되는데 최적의 비행기 노선이라던가 선박 노선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승무원이나 조정사의 비행 일정 같은 경우 횟수로 나눌 것이 아니라 비행 거리를 최적화로 네네. 나눠서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이 최적화 이론에 수학의 통계적인 이론이 합해져서 최신 기술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결제 예측 배송 시스템을 특허를 냈어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고객이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구입 이력이라던가 그 페이지에 봤던 거 장바구니 요런 내역과 또 오프라인에서 전화를 걸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던 내용이라던가 요런 이력 그리고 마케팅적인 정보들을 종합해서 고객이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포장을 해서 어떤 걸 살 건지 대충 감을 그쵸. 잡는 거군요. 고객의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 이미 포장해서 배달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구매 결정 내리면 바로 예, 서비스를 받으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단축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상품이 이제 5배송되거나 그럴 수도 결정하지 있겠네요.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품은 이제 할인 판매를 한다거나 선물 증정용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더 마케팅적으로까지 이용을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봤을 때 수송 산업의 전반적인 곳곳에서 수학들이 맹활약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거의 쪽집게 수준인데요, 그죠? 근데 그 시스템도 저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저는 엄청 물어보고 살 것처럼 하고 안 사거든요. 5배속만 계속 가는 거야. 얄미워. 네. 근데 나 이 시스템은 좀 여기보다도 네. 또 저는 개그맨이다 보니까 또 개그 쪽에다가 전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또 이 웃음의 예측 시스템도 뭔가 좀 도입이 돼서 뭔가 내가 개그를 했을 때 사람들의 입꼬리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콧구멍이 좀 벌렁벌렁해지는지 그리고 사실 보고. 웃음의 코드가 나이에 네. 따라서도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맞아, 다르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저렇게 분석을 하면 너무 좋죠. 내가 요 자리에는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요걸로 웃겨야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걸로 개발하란 말이에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 개발 안 하고. 아니 누구한테 또 본인이 수학자- 개발을 하란 말이에요. 수학자님한테. 본인이 개발을. 수학자님한테 좀 하라고 해도 개그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지금. 급합니다. 아니 근데 해외에서는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산업수학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다는 얘기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살짝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선생님?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산업수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산업수학이라는 게 생산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여기에 수학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학이 직접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은 여러 연구소나 단체들이 이런 팀으로 이런 산업수학을 통해서 솔루션을 주고 있는데 한국의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수학을 솔루션을 주는 그런 벤처기업에다가 몇십억씩 로열티를 내면서 그 답을 얻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안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걸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학 실력은 굉장히 좋아요. 다만 큰 연구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는 혼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팀으로 모여서 이런 행동들을 해야 솔루션을 주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수학혁신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수학자들이 모여서 솔루션을 주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고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는 산업수학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왜? 수학자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 또한 이런 산업수학자들이 많이 있는 국가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산업 전반에 수학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들 정말 수학 좀 열심히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수다학이 그만큼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시고요. 우리 아이의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도 늘 항상 저희 문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